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아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예상하셨겠지만 보육원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급식으로 나오는 밥은 늘 부족했고 양껏 먹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옷도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거나 기부받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옷들은 유행이나 멋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제 차림새가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어릴 때는 그래도 그런 차이 없이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래 여자아이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 미영이 고아래. 같이 놀지 말자. 고아? 그럼 부모님이 없다는 거야? 응, 고아원에서 자랐대.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수군거릴수록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의 은근한 따돌림은 내성적인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보육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바빴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막 나가진 않았어요. 오히려 독립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보육원을 나왔고 대학에 갈 여유는 없어서 바로 취업을 선택했어요. 다행히 한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것도 사람들과의 소통도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입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직장 상사로부터 고백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이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을 이성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대리님. 저는 연애 경험도 없고 아직 그런 것에 서툴러서요. 하지만 그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단 한번 만나보자고요. 미영 씨도 만나다 보면 나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그 사람의 고백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라서 불편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수록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사람의 고백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혹시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술을 마신 후에 남자친구에게 얘기했죠.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느껴져 고개를 숙였죠. 더 빨리 말했어야 하는데. 오빠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내가 너한테 왜 헤어지자고 하겠어? 물론 놀라긴 했지만 그런 걸로 너를 떠나진 않아.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계속 함께하기로 했어요.
난 짐작도 못했어. 미영이, 내가 너무 착하고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더 빨리 말하지 그랬어. 남자친구의 다정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어진 남자친구의 폭탄 발언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래? 뭐? 오빠, 부모님 뵈러 가자고? 그래. 원래는 내가 좀 더 자리 잡은 다음에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가족이 되고 싶어졌어. 우리 결혼하자. 미영아. 앞으로는 내가 내 남편이자 부모가 되어 줄게. 더는 외롭지 않게. 비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커다란 꽃다발도 없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적인 프로포즈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고요. 남자친구도 같이 울며 저를 꼭 안아줬죠. 하지만 이후 저희 앞에 닥친 현실은 마냥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결혼 전부터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만나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죠. 그럴만도 했어요. 예상보다 남자친구의 집안이 훨씬 더 유복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였고 남자친구의 누나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집안이라면 고아 며느리는 드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았죠.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어렵사리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긴 했지만 두 분 다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앞에서 밥을 먹으려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미영 씨라고 했죠? 오늘 진석이가 하도 졸라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사람하고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릴 생각은 없어요. 진석이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길래 이렇게 직접 미 씨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진석이 이만 헤어지는 게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좋지 않겠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대신 화를 냈죠.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뭘? 오죽했으면 애비가 이렇게까지 하겠냐? 어디 여자를 데려와서 저런 걸? 아버지, 그만하세요. 남자친구는 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저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미영아. 잠깐만 기다려.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황급히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주말 내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회사에는 사직서를 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남자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의아한 마음에 다른 상사분께 남자친구의 결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회사에서는 저희가 사귀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사분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미영 씨 몰랐구나. 강 씨, 교통사고 났잖아. 네? 강 씨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언제요? 어젯밤에. 하필이면 트럭에 치여서 부상이 꽤 심각한가 봐.
어쩌면 회사 그만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사분이 뭐라고 더 말씀하셨지만 더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받지 않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걸까? 설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 남자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던 저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에 계셨고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어머님, 오빠 사고 났다면서요? 얼마나 다친 건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 제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깨어나면 연락 줄게. 아, 부탁이에요. 면회 못해도 좋으니까 어디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그 앞에라도 가 있고 싶어요. 저는 절박한 마음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결국 마음이 움직이신 듯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니는 병원 관계자에게 저를 약혼녀라고 소개하셨고 덕분에 저는 면회를 할 수 있었죠. 병실에 들어가니 남자친구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빠. 오빠. 나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저는 남자친구를 만지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진석아. 진석이 너 정신이 드니? 미영아. 놀랍게도 남자친구가 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던 거예요.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았어요. 저는 얼른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어머니는 서둘러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빨리 정신을 차린 것을 기적이라며 놀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약혼녀분이 오니까 바로 눈을 뜨다니. 두 분, 꼭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의사의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이후로는 제가 병실에 있어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자친구를 간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자친구는 젊고 회복력이 좋아 금방 나아졌지만 왼팔의 마비는 계속 풀리지 않았어요. 의사 말로는 사고 당시 머리를 다치면서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한쪽 팔을 못 쓴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장애였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회사로 출근해 일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회사에서는 그를 권고사직 처리했어요. 남자친구는 이 일로 큰 좌절을 겪었죠. 왜 하필 나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빠, 그저 운이 없었던 거야. 오빠는 아무 잘못도 없어. 미영, 너도 나 버릴 거야? 팔 하나 못 쓰는 남자친구가 싫어서 떠날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싫다고 해도 난 오빠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내가 설득할 거야. 이제 2번 다시는 오빠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 그 불행을 덜어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죠. 제 진심이 남자친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석이 낳으면 바로 식을 올리거라. 진석이가 팔이 그러니 따로 사는 것보단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집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대신 혼순이 뭐니 그런 거 해올 필요 없다.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거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어머님, 그럼 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진석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다 죽어가던 애가 내 목소리 듣고 눈 뜬 거 봐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니터링 관련 직업을 구했고, 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비된 팔을 낫게 하기 위해 재활치료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죠. 근육에 좋다는 식재료로 건강식을 준비하고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서 배운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저의 헌신에 고마워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제 생일날, 시어머니는 값비싼 명품백을 안겨주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 거라. 우리 진석이 팔 그렇게 되고 내가 곁에 남아줘서 참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앞으로도 우리 진석이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비싼 명품백을 안겨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고아에 불과했던 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기뻤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대로 집안 살림도 잘 꾸려나갔고요. 남편의 재활치료에도 더 열과 성을 다했죠. 그런 제 노력의 하늘도 감복한 걸까요? 남편의 마비 증세가 점차 호전된다 싶더니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왼쪽 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니 이 정도면 완치 판정을 내려도 될 것 같다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보,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텨준 덕분이지. 저희 부부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인내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집 앞 작은 정원에 나가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제가 곁에 있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중간에 재활을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매일 곁에서 웃어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만들어주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며 마사지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걸 살면서 당신한테 다 갚을 수나 있을지.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 사이에 갚긴 뭘 갚아. 아내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난 이번 일로 깨달았어. 당신과 나,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했어요. 하늘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듯 별이 반짝이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추억이 새카맣게 더럽혀질 줄은 말이죠. 팔이 나은 남편은 기존에 하던 재택근무를 그만뒀고요. 시아버지 주인분의 도움으로 운 좋게 대기업의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비록 일은 전보다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은 회사 간판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했는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상 남편이 팔도 멀쩡해지고 대기업을 다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가까워지나 봐요. 언젠가부터 저를 조금씩 구박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반찬 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하거나
세탁소에 맡긴 옷 찾아오는 걸 깜빡했다고 잔소리를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나중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모욕적인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네요. 미안,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남을 너무 짜게 묻히지 말라고 했잖아. 너 머리가 나빠?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다시 할게요. 됐어. 곧 저녁 식사 시간인데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그냥 버리거나 네가 먹어. 아휴, 이래서 집에 들일 사람은 잘 골라야 하는 건데. 그땐 내가 귀신에 홀렸던 건지, 뭔지 어쩌다 근본도 모르는 고아를. 아이고, 못 살아. 진짜. 걸핏하면 제가 고아라는 걸 걸고 넘어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이직한 뒤로 일이 바빠진 남편도 저를 그다지 챙겨주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집안이 자꾸만 시끄러워지자 성가셔서 탓을 했네요. 아, 당신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허구한 날 어머니한테 혼나기만 하는 거야. 회사 다닐 때도 이러더니만.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한다. 당신 기준에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머니 기준에선 아닌가 보지. 집에서 퍼져 있지 말고 노력 좀 해. 밖에서 하루 종일 땀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당신 혼내고 있는 거 보면 내 기분도 안 좋아진다고. 알겠어. 내가 좀 더 노력할게. 서러움을 꼭 참고했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또다시 비수를 날리더군요. 근데 당신 살쪘어? 아니, 왜 오히려 빠졌는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둔해 보이냐? 누가 보면 애 낳은 아줌마 줄 알겠어. 하긴 뭐,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줌마인 건 하다만, 그래도 관리 좀 해. 집에서 화장도 좀 하고, 남편의 외모 지적에 가뜩이나 낮았던 제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 뒤로도 저는 집안 살림, 외모 관리도 잘해보려고 무진예를 썼는데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나날이 심해지기만 했고요. 남편 역시 제게 무관심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수상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남편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고주알 떠들어 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피곤해서 그런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고 자기 바빴어요. 제가 먼저 별일 없었냐고 물어봐도 귀찮아하면서 건성으로 대꾸하기 일쑤였죠. 그런 주제에 거울 앞에서 자기를 꾸미는 일엔 얼마나 열심이던지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이발소가 아닌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가 하면요. 스킨도 끈적여서 바르기 싫다고 하던 사람이 선크림에 비비크림까지 챙겨 바르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아냐?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부정하고 싶어도 자꾸만 남편의 외도가 의심됐어요. 부부간의 스킨십도 급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남편이 씻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충격적이게도 거기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고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더러웠어요.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인턴이었다고 해요. 무려 10살이 어렸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저를 보더니 흠칫했어요. 거기서 뭐해? 그거 내 핸드폰 아니야.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거야? 아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그거 일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저는 치미는 분노에 벌떡 몸을 일으켰죠. 바람이 아니면 뭔데? 왜 이 여자한테 아기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문자를 한 건데?
지난 주말에 일이 있다고 나갔던 것도 이 여자랑 여행 다녀온 거였네? 사진까지 다 확인했으니까 더는 거짓말하지 마.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힘껏 일그러진다 싶더니만 이내 버럭고함을 지르더군요. 아이, 그만 좀 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여자 좀 만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뭐. 당신, 어쩜 그렇게 뻔뻔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당신, 교통사고 나서 팔도 못 쓸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당신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건데, 아이씨, 내 팔을 의사가 고쳐줬지 내가 고쳐줬냐? 내가 무슨 허준도 아니고. 고작 병간호 좀 해준 거 가지고 생색을 내? 그 정도는 와이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냐. 남편은 제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자기가 더 잘났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쳤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뻔뻔하게 그 여자와 연락을 이어갔어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 역시 그런 남편의 바람을 묵과했다는 거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네요.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오죽 못났으면 진석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겠니? 그러게 진작에 애를 낳아주든가 할 일을 하든가 하지. 집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상만하고 퍼져 있으니 나라도 눈이 돌아가겠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해봐요. 어머. 얘 좀 봐. 여기서 너희 시아버지 얘기가 왜 나와? 난 이 집에 시집와서 할 일 다 했어. 아들도 낳았지. 집안 살림도 이만큼 해놨지. 나이 먹고도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했지.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아본 역사가 없어. 그래서 다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누가 그렇다는 내 탓도 있긴 하다. 이거지. 아니 근데 얘가 어디 세미한테 두는 불알이면 따박따박 말대꾸야. 전 말대꾸한 게 아니라 타당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여간에 내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늘순한 척 내내 거려도 왠지 모르게 표독스럽다. 아니, 이러니 진석이가 정을 못 붙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시어머니가 찌뱅 혀를 차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견디다 못해 그 상간녀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따로 만났는데요. 저보다 어린 것도 모자라서 얼굴은 연예인 뺨치게 예쁘고요. 집안도 남자친구네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사는 것 같더군요. 뭐 하나 꿀릴 게 없는 여자였어요. 제 앞에서도 한없이 당당하더군요. 오빠가 사랑하는 건 아줌마가 아니라 저예요. 더는 추잡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주는 게 어때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 오빠 마음 약한 거 알잖아요.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는데 뭐 아줌마도 내심 짐작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 한 침대에서 자도 아무 일 없는지 꽤 됐잖아요. 피식하며 비웃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사리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상간녀의 뺨을 내리쳤고 머리채를 탈탈 잡고 흔들었죠.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 뻔뻔한 것. 두고 봐. 내가 어디 이혼해줄 줄 알아? 누구 좋으라고?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 손이 나요? 안 나요? 카페 한복판에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상간녀와 저는 나란히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잠시 후 연락받은 남편이 달려왔는데요.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상간녀에게로 달려가더니 정희야, 괜찮아? 많이 다쳤어?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하마터면 이 아줌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러게 내가 만나지 말랬잖아. 왜 나가서? 상간녀를 부둥켜 안고
상처를 이리저리 살피는 남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걸. 말없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는 제가 이 집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말이라 시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셨는데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아마 두 분 역시 상간녀의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얼른 이 집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셨을 거고요. 늘 이 집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네요.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당신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나는 내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다. 미안해. 그래, 이혼하자. 나도 오늘부로 더는 당신한테 미련 없어. 근데 그냥 곱게 이혼 안 해줄 거야. 상간녀 소송도 걸 거고 민사든 형사든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알겠어. 다른 건 상관없는데 상간녀 소송만큼은 참아주라.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정의가 곤란해져. 내가 지금 그 여자 입장 생각해주게 생겼어? 궁지에 몰린이 남은 건 악밖에 없더군요. 제 앞에서 여전히 상간녀를 두둔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되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악을 썼어요. 그러다 문득 다리 사이로 무언가 주르르 흐르는 기분의 아래를 내려다봤는데요. 아, 글쎄 피가 흐르고 있더군요.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마찬가지로 기겁한 남편이 얼른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진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 때문에 출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남편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치료를 받는 내내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고아였던 저는 늘 가족의 따뜻한 체온을 그리워하면서 자랐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뱃속에 이 아이야말로 피로 이어진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아이를 지울 수 있겠어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여전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지? 그게.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미안해, 여보. 나 이제 더는 당신한테 아무 애정 없어. 그래, 뭐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 이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뭐, 아이를 낳겠다고? 걱정하지 마. 오늘 이후로 당신한테의 아버지로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까. 나가서 나 혼자 키울 거야. 그러니까 나 아이 낳게만 해주라. 대신 상간녀 소송은 안 할게. 저는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동의했죠. 그렇게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고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죠. 뱃속엔 제 유일한 가족인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지내려고 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기가 선물처럼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해줄 줄은 말이죠. 임신 후 저는 꾸준히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자주 다니던 병원 아래층에 있는 약국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약사가 이야기했죠. 혹시 전에 땡땡시에서 살지 않았어요? 네?
아니요. 전 네모네모시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땡땡시에선 산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도? 글쎄요. 아주 어릴 땐 어땠을지. 네모네모시에서 살기 시작한 게 4살 때부터요. 그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약사 선생님의 다급한 물음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제 경계 어린 태도의 약사 선생님도 뒤늦게 실수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차 하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놀랐다면 미안해요. 실은 제가 어릴 때 여동생을 잃어버렸는데 그만 보면 자꾸만 제 동생이 생각나서요. 얼굴에 있는 점 위치도 똑같고 목소리도 왠지 비슷한 것 같고요. 물론 여동생을 너무 어릴 때 잃어버려서 장담할 순 없지만요. 여동생을 언제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약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시기가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했거든요. 또 언뜻 떠오르는 옛날 집의 기억도 그 약사 선생님이 살던 집과 비슷했죠. 그래, 그 빨간 지붕집. 그게 옛날 우리 집이에요. 뭔가 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 말로는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잃어버린 거라면서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지, 납치라고 해야 할지. 옛날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계곡으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여자가 유독 여동생을 귀여워했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경계심을 풀었는데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도 여동생도 사라져 버렸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도 없는 곳이라 찾지 못했고요. 어쩌면 그 여자가 납치하고 겁이 나서 그쪽 보육원에 버린 게 아닐까요? 글쎄요.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저희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여동생을 찾는데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도 끝내 여동생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가듯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행방불명된 여동생은 오빠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던 큰 아픔이었죠.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그 여동생이 생각난다며 간절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그분의 잃어버린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고 그분과 같이 연구소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그분과 제가 친남매로 나오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널 몰라보겠니? 민주야. 그쪽이 정말 제 오빠라고요? 그래. 이 검사 결과를 보면 모르겠어? 오빠와 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서로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남매 간의 애정이 샘솟았죠. 오빠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갈았어요. 네가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시집가서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널 좀 더 빨리 찾았다면 그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우리 앞으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오빠, 그럼. 당연하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튼튼이한테 삼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야. 오빠를 다시 만난 뒤로 저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어요. 그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전 시어머니였더군요.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말이다. 언제 한번 볼 수 있겠니?
줄 게 있으시다고요? 뭔데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였던 카페로 나가니 웬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너 혼자 이렇게 배불러서 있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서. 어쨌든 뱃속의 그 아이는 우리 진석이 아이고 내 친손주의자니. 너 내보내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구나. 너도, 아기도 어디 아픈 곳은 없는 거지?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빼앗아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 아이 데려가시려는 거면? 아이, 그런 거 아니니 걱정 말 거라. 애는 모름지기 엄마가 키워야 하는 법인데 어떻게 그러겠니? 아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으면 진석이랑 너랑 그냥 이혼하게 두진 않았을 텐데. 진석이 지금 만나는 여자애는 어려서 그런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애도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손주라고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지. 네, 그보다 주실 게 있다고 한 건 뭐예요?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했다. 임신했을 땐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여기 태아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같이 넣었으니까 꾸준히 챙겨 먹고. 시어머니가 제게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당황한 저는 두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억지로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아이, 그냥 받아. 너랑 같이 살 때 잘해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그동안 미안했다. 언젠가 내 마음이 조금 풀린다면 뱃속에 있는 손주는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렴. 그래도 애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니 눈물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흐느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좋은 며느리가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내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건? 난데, 어쨌든 몸 잘 챙기거라. 이만 가보마.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포옹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을 먹었는데요.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요.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 영양제도 꼭 챙겨 먹으라 하셔서요. 그날 밤 자기 전에 영양제도 하나 먹고 잤어요. 그 뒤로도 매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웬걸, 그 뒤로 이상하게 몸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현기증이 나고요. 머리가 빠질 것처럼 아팠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진통제를 맞고 좀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그날 새벽 또다시 배에서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응급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머리맡에 간호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배를 감싼 채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저희 아기는 무사한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뱃속의 아기는 이제 없어요. 유감입니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유산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궁이 갑자기 무리하게 수축되면서 아기한테도 영향이 간 것 같아요. 자궁이 왜 갑자기 수축이 된 건데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원래 유산이라는 게 별 이유 없이도 될 수 있는 거라서요. 도무지 현실 감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전폐한 채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요.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덧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 있었죠.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씩 망가졌던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건강했던 우리 아기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이것저것 원인을 생각해보다 문득 전 시어머니가 준 영양제가 생각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런 짓을 할 만큼 악독한 분은 아닐 거야.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생각해보면 늘 냉랭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한 것부터 이상했죠. 어떻게든 진실을 알고 싶어진 저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했고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준 영양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그대로 오빠가 일하는 약국으로 달려갔죠. 제가 병원에 실려온 뒤로 오빠는 수시로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제 상태를 살펴줬어요. 물론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오빠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럴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오빠뿐이더군요. 때마침 약국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오빠가 절 보더니만 깜짝 놀라더군요. 안 그래도 아까 병원에 갔다가 너 퇴원했다는 얘기 들었어.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던 거야? 퇴원할 거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오빠,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할 거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튼튼이가 갑자기 그렇게 날 떠난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병원에선 원인을 모르겠다 했지만 내 생각엔 이것 때문인 것 같거든. 저는 오빠를 향해 시어머니가 준 영양제 병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오빠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게 뭔데? 이거 우리 전 시어머니가 준 영양제야. 며칠 전에 나 찾아와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면서 이 영양제를 주더라고. 그래도 자기 친손주인데 챙겨주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걸 먹었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 말에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을 살펴보았어요. 열어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알약을 살피더니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말이 안 된다니? 이건 임산부가 먹을 약이 아니야. 빨리 경찰 불러. 그게 무슨 말이야?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니? 이거 그냥 영양제 아니야? 영양제 맞지? 근데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이라 절대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의심하고 검색해볼까봐 약병아지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네? 오빠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으로 풀썩 주저앉았고 끝내는 정신을 놓고 기절하고 말았죠. 도무지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혼까지 한마당에 도대체 굳이 찾아와서 왜 그런 악독한 짓을 한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땐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어요. 오빠가 저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요. 경찰은 바로 시어머니를 잡아다 수사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뻔뻔하게 잡아댔는데 약사인 저희 오빠가 등판해 경찰들과 시어머니 앞에서 진술하자 상황이 역전됐죠. 사람이 대체 내용을 왜 바꿔치기 했습니까? 보세요. 이 약병은 그냥 철분인데요. 근데 안에 든 약은 철분제가 아닙니다. 임산부 자궁과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이라 우리나라에선 판매도 금지된 약이에요. 어떻게 구한 건지 그 구매 과정을 추적해보면 분명 증거가 나올 겁니다.
경찰들은 오빠가 약사라는 걸 알자 오빠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불법적으로 그 약을 구매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물증이 나오자 시어머니도 더는 잡아떼지 못했고요. 감춰둔 끔찍한 진실을 자백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그 상가까지 셋이서 공모한 거였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유산이 저희 아이한테 가기 때문이었죠.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아니? 그 집애가 네가 먼저 애를 낳으면 자긴 절대 안 나올 거라고 거기다 자꾸 바람을 넣잖아. 나중에 진석이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너랑 너희 애한테 갈 건데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거냐고. 결국은 나도 석이도 그 기집애 말에 홀랑 넘어가고 만 거지. 구치소에 갇힌 채 눈물로 호소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전 남편도 그렇고 한때나마 이런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다는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네요. 경찰은 시어머니의 진술을 듣자마자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도 추가로 체포했어요. 재판 끝에 셋 다 실형을 받았죠. 하지만 징역은 어땠어요? 뱃속에 우리 아기를 죽인 살인자들인데 다들 3년도 살지 않고 나왔죠. 당시엔 그게 그렇게 분하고 화가 날 수 없었는데요. 몇 년 뒤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고 나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 셋 다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자의 폭력으로 이혼했고 지금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홀로 애를 키우고 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전과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 뒤로 코인에 푹 빠져 본인 재산은 물론이고 시부모 재산까지 다 날려먹었어요.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노숙자가 돼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하더군요. 시부모는 둘 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 객사했다죠. 일말의 안타까운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오히려 통쾌할 뿐이죠. 반면 저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어요. 친오빠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튼튼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기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세상 하직할 날이 오게 되면 그때 꼭 우리 튼튼이를 만나 꽉 안아주고 싶어요. 이승에서 못 따준 사랑, 그곳에선 아낌없이 줘야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